교과서랑 좀 다를 거예요. 순서가 약간 미묘하게 다를 겁니다. 내용은 겹치는데 사실은 경제언론 내용은 거의 표준화돼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마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이 그런데도 이제 판이 계속 거듭되죠. 그게 그 주된 이유가 그러니까 이거요. 다른 노트. 다른 게 아니라 그 거시 파트 때문이에요. 그쪽이 계속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상황을 반영하는 게 많습니다. 거시경제학은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배울 거는 거시경제학 이슈고요. 앞에 부분은 미시경제학 이슈거든요. 미시경제학의 이슈들은 그나마 긴박성이 측면에서는 좀 거시보단 덜합니다. 거시경제학은 일단 경제 위기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시적인 큰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긴박해요. 그래서 이론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게 변하는 편이고, 그래서 교과서의 업데이트도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판이나 다음 판에서 통으로 모델이 바뀌고 이런 경우도 드물지만 있어요. 2008년 경제 위기도 그에 큰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대체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경제 개론이나 원론의 내용들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다 겹친다는 말. 그리고 언어도 좀 다른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저는 효용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지만 교과서에서는 편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둘은 같은 뜻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편익이 좀 더 보편적인 단어예요. 베너핏,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통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들의 통칭은 비용, 코스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효용이라고 하면 좀 더 베네핏 중에서도 소비자가 소비를 통해 얻는 만족감,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 얻는 베네핏을 특정 지어서 효용이라고 부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예산 지향 얘기를 한 다음에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것까지 갑니다. 그 다음 탄력성을, 소비자의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소비자 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용 혹은 뭐 편익이란 것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소비하면서 얻게 되는 만족감입니다. 이것을 이제 효용이라고 부르고, 이론적으로는 사실 효용의 크기나 숫자라는 걸 정의 내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스키를 탔다. 그러니까 스키 서비스를 소비했죠. 와, 신난다. 뭐 이런 느낌 받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도 스키를 탔어요. 그 친구도 와, 신난다 이러면서 탔어. 야, 내가 더 재밌었어. 야, 아니야, 내가 더 재밌었어. 뭐 경쟁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둘 다 되게 재밌어한 것 같은데 그 강도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서 비교할 거냔 말입니다. 무슨 뭐 그래, 그 감흥을 시로 표현해 보자 해서 야, 네가 나보다 더 낫구나 뭐 할 수도 없고, 사실은 만족감, 내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은 끄집어내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영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욕망들, 만족감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럼 평가하지? 그래서 일단 측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 경제학자들은. 그 뒤에 좀 더 발전된 이론에서는 아니야, 그 숫자로 나올 필요는 없지 않아? 예를 들어서 너 저기 뭐 자동차 2대랑 스키 하나를 소비할래? 자동차 1대랑 스키 2개를 소비할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난 뭐가 좋아?
그럼 얘보다는 얘를 더 좋아하는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 숫자로는 얼마인지 몰라도 그것만 알면 되지 않냐? 라는 입장이 좀 더 뒤에 나온 입장들이죠. 그것을 이제 서수적 효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수라는 것은 숫자의 순서만 따지겠다. 절대값은 안 따지고. 그래서 서수적 효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뭐 현시선호라든가 이런 데까지 가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그 숫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품들을 이제 소비를 시켜야 되니까 그 소비하는 상품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이야기해야겠죠. 그것을 상품 묶음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마트폰, 뭐 손목시계, 노트북이 있다 쳤을 때 이 세 가지 상품만 있다 치고 얘네들이 지금 4개, 2개, 3개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아이고 스마트폰, 시계, 노트북 이퀄 4,2,3. 즉 이 첫 번째 숫자는 스마트폰의 개수, 두 번째는 시계의 개수, 세 번째는 노트북의 개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2,3은 각각 스마트폰과 시계와 노트북의 개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상품 묶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좀 이공계 쪽이나 아니면 다른 수학을 배우신 분들은 사실 익숙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벡터식 표현입니다. 벡터라는 건 뭐냐면 변수가 여러 개인 것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집합이랑 좀 달라요. 집합이랑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순서가 있습니다. 집합은 순서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집합이 나비와 뭐 고양이라는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나비, 고양이라는 집합과 고양이, 나비라는 집합은 같은 집합이죠? 근데 여기서는 4,2,3이랑 4,3,2는 달라요.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상품을 10,000개부터 9개까지 한 개 상품을 막 소비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10,000개일 때는 당연히 소비한 게 없으니까 토탈 유틸리티, 여기 TU는 토탈 유틸리티. 빵이었는데 하나를 소비시키니까 만족감이 15가 됐어요. 2개를 소비시키니까 28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측정을 했어요. 스카우터 같은 걸 끼고 본 거죠. 소비시켰더니 이렇다. 그렇구나. 막 소비시켰어요. 여기는 이건 뭐냐면 자, 아마 교과서는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한 가지 아래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엄밀하게 쓰려면 요 중간에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MU는 마지널 유틸리티. 유틸리티는 효용이란 뜻이고 마지널은 한계란 뜻이거든요. 한계 효용인데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되냐면 변화된 소비량을 분모해 두고 변화된 유틸리티의 양을 분자해 둘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10,000개였다가 그러니까 1개를 더 소비했을 때 추가로 늘어난 유틸리티 양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15 빼기 0 나누기 1은 15. 28 빼기 15니까 13 나누기 2 빼기 1은 1이니까 13. 이런 식으로 적히는 거예요. 근데 방편사실 위에다 적었는데 아래다 적어도 되고 가운데다 적어도 되는데 가운데다 적는 게 사실은 제일 엄밀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의 효용은 이건 주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리포트한 걸 그냥 측정한 거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의 효용은 어떠냐면 보니까 많이 소비하면 많이 소비할수록 점점 추가적인 만족도가 떨어져 간다. 밥 공기 때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졌다. 이 토탈 유틸리티 결국은 이 사람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가장 큰 만족감을 주려면 이 상품을 몇 개를 소비시키면 되겠어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토탈 유틸리티가 제일 높은 64, 즉 8개를 소비시키면 됩니다. 그거를 차트로 그리면 토탈 유틸리티를 차트로 그리면 제일 높은 점을 찾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옵티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조건들은 이제 검토하지 않고 다른 조건은 동일한 채 이 상품만 소비시켰을 때 8개를 소비시키는 게 가장 최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다다익선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즉 9개를 소비시키거나 10개를 소비시키면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가 존재한다면 그런 경우를 블리스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제학은 이 영역까지 안 가요. 요 정도에서 끊고 이 동네에서 놉니다. 다다익선인 상황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마지널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차트를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차트도 지금 0일 때 15를 찍어서 그렇지 아마 교과서처럼 뒤에다 찍게 되면 얘가 하나씩 한 칸씩 오른쪽으로 밀려갈 거예요. 그리고 엄밀하게 하려면 가운데다 점을 찍는 게 맞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좀 사소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정수계만 소비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되게 세부적으로 1.25개에서 1.26개 이런 식으로 소비할 수 있게 유리수나 아니면 실수 단위로 소비할 수 있게 된다면 이 포인트를 어느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는 문제는 거의 이제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리고 블리스 포인트는 이런 빵이 되는 요 지점에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은 실제 8개 소비랑 약간 어긋나 있죠. 하지만 이 부분도 그 유리수나 실수 개수로 소비가 가능해진다면 포인트가 약간 불일치하는데 그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됩니다. 서로 수렴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마지널 유틸리티, 그러니까 한계 효용은 계속 감소하죠.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한계 효용 체감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추가적인 만족도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수학식인데 우리는 이걸 풀 일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상급 수업을 배우실 때 저런 식의 표현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급만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널 유틸리티는 아까 그 쭉 내려가는 그 함수예요. 그 Q는 상품의 소비량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묶음이겠죠? 여기서는 한 상품이니까 얘는 어떻게 정의되냐? 이렇게 3개짜리로 한다는 건 정의를 내린다는 뜻이죠. 마지널 유틸리티 정의는 토탈 유틸리티에다가 토탈 유틸리티의 변화분을 분자해 두고 그다음에 내가 새로 소비한 상품의 양을 분자해 뒀을 때의 값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소비량을 무한히 쪼갤 수 있게 된다. 유리수나 실수 개수만큼 쪼갤 수 있게 됐다고 했을 때는 U라는 함수를 Q로 편미분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상급 수업에서 배우는 거고 우리는 저 뜻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그 얘기였구나 라는 것을 미시경제학이나 그 상급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지복점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마지널 유틸리티 값이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는 순간일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값이 얼마겠어요? 양수에서 음수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제로를 한번 지나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널 유틸리티가 제로가 되는 순간 지복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존재한다라고 제가 단언하지 않는 이유는 지복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0이라는 게 그걸 보장하지 않고 정확히 말하면 양수였다가 음수여야 돼요. 음수였다가 양수일 때도 0이 되죠. 그때는 지복점이 아니라 뭐랄까 가장 불행한 점이 돼요. 수학은 사실은 그 방향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높은 게 좋고 뭐 낮은 게 나쁜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원래 수학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널 유틸리티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0이 되면 그때는 지복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 표로만 볼 테니까 뭐 이거 이해가 안 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근차근 1개 소비시켜보고 2개 소비시켜보고 하면서 검토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예산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 사람이 지복점만큼 소비시키는데 아무런 페널티를 안 줬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의 처한 상황은 엄청난 부자가 소비하는 문제랑 같거든요. 나는 돈이 너무 많아. 뭐 하루에 100억씩 벌고 있다 쳐요. 그 100억을
뭐 마음 먹어서는 다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내키는 대로 쓰면 되죠. 자기가 행복한 만큼. 그런 상황이 이제 지복자만큼 쓰는 거겠죠. 밥을 먹어도 아 이건 너무 비싼데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쓰는 거고, 뭐 차를 사도 뭐 이런 걸 커피 살 때 샷 추가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죠. 내가 더 추가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런 소비가 아까 이제 그 지복점 문제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그런 지복점을 소비할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언제나 한정된 예산에서 어떻게든 잘 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어떻게 분배를 하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신의 예산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7만 원을 갖고 있어. 8만 원인가? 8만 원을 갖고 있어. 이 8만 원을 어떻게 잘 써서 최대 만족을 얻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스마트폰과 시계와 노트북 이런 여러 상품들을 골고루 소비할 때 어떻게 소비시켜야 가장 큰 유틸리티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소비자의 문제입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ARG, MAX 하고 밑에다 X를 깔고 UX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아규먼트는 뭐냐면 요걸 아규먼트라고 불러요. 함수의 속에 들어가는 거, 인풋을. 그리고 max는 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를 얘를 잘 조정해서 요 값을 가장 크게 만드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제가 앞에서 말한 소비자가 얘네들을 잘 조정해서 유틸리티를 가장 크게 만든다라는 걸 그냥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x는 상품 묶음.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단일한 숫자가 아니라 벡터예요, 벡터. 얘를 찾는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푸냐? 경제 수학을 배우면 풀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학적으로 풀지 않고 한번 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내가 가진 예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죠. 이건 소비 묶음이고 유틸리티니까. 그 나의 취향 체계만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돈이 얼마다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표시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프로블럼 소비자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예산 집합이 들어가게 만들 겁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돈 이상을 더 소비할 수 없다. 이게 예산 제약이잖아요. 물론 이제 러시안 캐시에 가서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한 500을 땡겨가지고 오면 소비할 수 있을지언정. 근데 그런 경우는 일단 없다고 가정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훨씬 복잡해요. 우리는 이제 그거 없어. 대출 못해.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상품들을 하면 걔네들의 가격이 있을 거고 거기 수량을 곱하면 총 지출액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노트북 하나에 뭐 50만 원짜리 스마트폰 하나다. 그럼 150만 원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각각의 소비재에 대한 지출을 만들고 나면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총 소득을 넘을 수는 없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이 300만 원이야 라고 한다면 3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그러면 스마트폰, 노트북, 뭐 시계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을 가지고 잘 해보면 내가 300만 원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의 집합을 구할 수 있겠죠. 이것을 소비 가능성, 소비 집합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소비 가능한 놈들의 집합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집합을 부등식이니까 지금 부등식이죠. 색칠되는 형태를 띠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색칠되지 않은 영역들은 무엇이냐? 의미가 뭐냐? 예산 제약으로 인해 소비할 수 없는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요 부분에다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에다가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상품을 소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나의 버짓, 내 예산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사실 별거 아니죠.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ST는 뭐냐면 Subject to 혹은 Such 대세의 약자입니다. 뒤에 조건을 만족하면서 얘를 풀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수학적으로도 별 얘기는 아니죠.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전제 하에
유틸리티를 극대화해라. x를 잘 조정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도 풀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그냥 표와 그래프만 가지고. 자, 일단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 숫자를 고정하겠습니다. 예산. 이 사람의 예산은 200만 원이야. 저축은 고려하지 않아. 상품은 A라는 상품은 40만 원이야. 개당. B라는 상품 20만 원이야. 그리고 상품 2개만 있다고. 아까는 3개 얘기를 했었는데 3개를 하면 그래프로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2개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40만 원이고 개당, B는 개당 2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PA를 QA만큼 소모하고 상품 B는 QB만큼, 퀀티티죠. Q는 B라는 퀀티티만큼 쓴다면 그때 들어간 총 액수는 얼마일까요? 40 곱하기 QA 더하기 20 곱하기 QB겠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봐요. 이해가 안 되면 A는 하나, B 하나 소모하면 얼마예요? 총 가격이 60만 원이죠? 그러면 A는 하나, B는 2개 하면 얼마예요? 40 곱하기 1 더하기 20 곱하기 2니까 80만 원이죠? 보세요. 보면 A의 개수를 40만 원에 곱하고 B의 개수를 20만 원에 곱해서 값이 나오죠? 그 일반화하면 PAQA 더하기 PBQB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내 예산을 넘으면 안 돼. 내 예산 200만 원이잖아. 인컴. 근데 얘가 200이라는 거예요. 200을 넘어서는 안 돼. 그럼 그런데 지금 상품 PA랑 PB는 상수죠. 인컴도 상수예요. 근데 QA, QB는 상수가 아니죠. 변수예요. 그럼 40 곱하기 QA 더하기 20 곱하기 QB는 200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식이 나오죠. 그럼 QA와 QB에 대해서 얘네들은 어떤 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거 사실 그건 1차 방정식이라 고등학교 때 1차 방정식을 배웠었을 테니 바로 그릴 수 있지만 그것도 그냥 더 풀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예산을 모두 소비한 집합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는 하나도 소비 안 해. 그럼 PB가 아까 20만 원이었죠, 개당. 근데 예산이 200만 원이었죠. 최대 쓸 수 있는 건 10개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PPF 한 거랑 비슷하게 PPF 안 했지. 다른 수업에서 했었지. 자, 죄송합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을 각각 QA, QB라고 두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소득인 200만 원을 전부 소비했을 때 의 QA와 QB의 집합을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A를 빵개 생산했을 때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거는 B를 최대 10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A를 빵개 소비한다는 전제에 B는 10개 이내면 뭘 소비해도 상관이 없죠. 이거 전부예요. 그 다음에 A를 하나 소비했어. 그러면 A를 하나 소비했으니까 이제 40만 원이 까지고 160만 원을 가지고 B를 열심히 쓸 수 있죠. 그럼 28에 16, 최대 8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 전부 다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해봐요. 그러면 2개일 때는 6개, 3개일 때는 4개, 4개일 때는 2개, 5개일 때는 1개.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지점이 찍히고요.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만약에 내가 1.5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다 찍을 수 있죠. 즉 40 곱하기 QA 더하기 20 곱하기 QB는 200이다 라고 하면 사실은 QB가 세로축이고 QA가 A축이니까 QB로 정리해보면 QB는 마이너스
20분의 40QA 더하기 20분의 200이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2QA 더하기 10이다. 10이 세로절편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직선 방정식은 뭐 이쪽으로 다 넘어가야 되나, 이 숫자들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QA와 QB는 마이너스 개를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연필을 마이너스 한 개만 소비시켜봐요. 안 되죠? 없는 연필 한 개 뿅 생겨야 될 테니까. 비소비를 위해서. 사실은 이거는 생산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마이너스 개를 소비한다는 거는 생산입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 우린 소비 문제만 할 거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요게 예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거나 작다니까 색칠이 이 방향이 돼야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까맣게 색칠하고 있는 요 영역이 바로 예산 가능 집합입니다. 예산으로 소비 가능 집합입니다. 그래서 소비 가능한 상품 묶음 영역은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빨간 라인 경계 부분은 예산을 전부 소비해야만 소비할 수 있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예산선, 버진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예산선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산을 다 소비해야만 소비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요 퍼런 영역, 빨간 영역 안쪽에 있는 영역은 예산이 남습니다. 이 안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만약에 사실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한다면 얘는 반드시 예산선에서만 소비를 합니다. 뭐냐면 일단 저축할 수가 없어야 돼요. 보통은 근데 저축할 수 있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좀 저축을 해두죠. 내 예산을 다 쓰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축한 게 소용없어 라면 너 예산이 200인데 너 다 안 쓰면 다 소진돼 라고 하면 억지로라도 쓰죠. 쓰려고 하겠죠. 왜? 지복점이 예산 가능 집합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나도 예산이 엄청 많이 줘. 누가 빌 게이츠가 이렇게 와가지고 너 착하니까 하루에 100억까지 네 맘대로 써 라고 하면 아둥바둥해서 100억 쓸 필요 없죠. 그냥 행복하게 쓰면 돼요. 그러고도 남을 테니까. 그건 뭐예요? 예산선 안에 내 지복점이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빌 게이츠의 예고. 그런데 보통은 안 그렇죠. 내 지복점은 요 동네에 있어요. 도달 불가능해.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은 저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선 위에 어디선가 소비를 합니다. 다다익선인 상황이거든요. 이게 보통 통상적인 경우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다다익선이고 저축 불가능하다. 그러면 모두 사용한 것이 가장 높은 효용을 주고 그때가 바로 예산선 위에서다. 그러니까 이 전제를 하고 있다면 예산선 위에서만 답을 찾으면 돼요. 내부에 있을 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딱딱한 말로 표현을 하면 최적 소비재 묶음, 이 말이 결국 의미한 건 뭐냐면 예산 제약인 상태에서 총 효용을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묶음이다. 그리고 이거 틀렸죠? 마지노 유틸리티가 0보다 작아야죠. 아니지. 마지노 유틸리티가 0보다 큰 거 맞죠? 0보단 큰데 계속 작아지고 있어야 되죠. 0으로 플러스였다가 0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블리스 포인트니까. 그게 없는 상태로 0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에러 리포트도 이 구조를 갖고 있죠. 처음 에러를 리포트하면 가장 높은 스코어 플러스가 주어지지만 두 번째부터는 조금씩 계속 깎입니다. 세 번째 깎이고 네 번째 깎이지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인 상태로 깎이진 않아요. 플러스를 유지한 상태로 계속 깎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러 리포트할 때 마지널 유틸리티도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한 개 스코어 체감은 하고 있지만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다다익선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예산이 아까 그렸던 걸 좀 스케일을 크게 그렸어요. 이게 예산이 200만 원일 때거든요. 그럼 예산이 400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식에서 다 똑같고 얘만 고쳐지죠. 계산해 보시면 기울기는 똑같고 세로절편만 바뀐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의 예산이 400이 된다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600이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예산선이 골고루 더 확장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직선이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가난했을 때 되게 연봉도 작고 그렇게 살 때는 내 소비 가능 집합이 이만큼이었는데 이제 뭐 승진하고 월급도 많이 받게 되면서 이렇게 변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그럼 이번에는 이 두 가지 상품을 다 감안해서 Z라는 사람이 이 두 개를 소비했을 때 어떤 효용을 갖는지를 이제 보이겠습니다. 사실 여기선 약간 무리한 가정을 하나 하고 있는데 뭐냐면 A랑 B가 각각 효용을 내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죠. 그런데 보시면 지복점은 없어요. 계속 증가합니다. 근데 둘을 동시 소비했을 때 그냥 단순히 합해버립니다. 근데 단순히 합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따로 효용을 주고 둘이 정말 상관없는 재화일 때는 약간 합해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실제 많은 상품들은 같이 소비했을 때 더 시너지를 내거나 오히려 서로 궁합이 안 맞아서 총효용은 단순합과는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둘을 그냥 합하면 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A라는 상품을 아까 보니까 최대 5개까지 소비할 수 있었죠. 그럼 최대 5개까지 소비했을 때 어떤 유틸리티를 내는지 쭉 본 거고요. 얘도 보면 마지널 유틸리티 계산해 보시면 쭉 떨어집니다. B라는 상품은 최대 10개까지 생산했으니까 10개까지의 소비를 쭉 이제 재본 거예요. 이렇게 재고 나서 아까 예산선 위에서 답이 존재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포인트에서의 효용을 이 6개 포인트에서의 효용을 계산해 보면 가장 만족스러운 점이 어딘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소비 가능 집합 중에서 의 후보들이고 정답의 후보들이고 여긴 이 사람의 효용 체계예요. Z라는 사람의 효용 체계예요. 그러면 0, 10 이면 0개 소비하고 10개 소비했으니까 이때 효용 얼마? 0 더하기 5, 6, 7이니까 5, 6, 7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개 8개 소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개니까 150, 8개니까 532 더하면 682.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그럼 저 6케이스를 다 계산해보면 저 중에 제일 높은 애가 있겠죠?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5, 6, 7, 6, 8이 나오죠? 720, 678, 뭐라? 얘가 제일 높네, 그쵸? 그러니까 A는 2개, B는 6개를 소비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가장 높은 효용을 준다는 겁니다. 이 Z라는 사람한테는. 요게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이게 소비자 효용 극대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전제는 뭐냐면 지금 얘네들 소비했을 때 얼마가 효용이 뿅 나오는지 알고 결합 소비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근데 현실에서는 저런 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궁극적 기준은 토탈 유틸리티이지만 경제학에서는 주로 마지널 유틸리티, 즉 한계 효용을 보고 많이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답을 구했는데 지금은 답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할 필요가 없는데 또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똑같은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토탈 유틸리티는 보통 계측이 안 돼요. 계측할 수도 없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마지널 유틸리티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측정하기 쉬워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금 현재 무언가를 소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효용 얼마니? 물어보면 숫자로 낼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혹시 낼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물을 더 소비하는데 물의 가격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물을 하나 더 소비시켰을 때 얼마나 만족도가 증가하느냐 이런 문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은 바로 마지널 유틸리티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재 소비하고 있는 소비 묶음 근방에서 물이면 물, 노트북이면 노트북 이런 것들을 소비시켰을 때 추가로 변하는 유틸리티는 그래도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물 마시기 전과 물 마시기 뒤를 보니까 효용차가 이렇게 나타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추가로 이 상품을 더 소비한다고 하면 이 상품의 가격이 있을 테니까 일종의 가성비라는 걸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화폐당 한계효용입니다. 즉 마지널 유틸리티를 그 추가로 하나 더 소비할 때 들어간 비용 있죠. 걔로 나눠버리면 원당 한계효용이 나오잖아요. 이거 왜 구하냐면 나중에 보면 이걸 가지고 또 아까랑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소비자 극대화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A나 B제에 들어가는 가치량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코스트라 부르고 그 다음에 그 X의 소비를 얻게 되는 효용을 유틸리티라고 하면 이제 가치당 한계효용을 그 비용을 분모해 두고 분자의 마지널 유틸리티를 둬서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이미 우린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소비하는데 20만 원 들고 A는 40만 원이 더 들고 B는 20만 원이 더 든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토탈 유틸리티를 아니까 한계효용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한 개 더 소비하는데 40만 원이 드니까 이걸 둘로 나눠주면 가격당 P분의 MU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점점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코스트는 일정한데 한계효용이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떨어지는 값이 나옵니다. B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죠. 마지널 유틸리티 구할 수 있고요. 거기에 가격을 나눠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하나 알고 있죠. 2,6을 소비할 때 가장 좋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얘가 효용을 극대화한다면 P분의 MU가 값이 비슷합니다. 지금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그거는 얘가 지금 정수 단위로 소비해서 그래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지금 같은 지점은 여기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2.5도 근처가 있긴 하죠. 사실은 얘도 그렇게 되면 얘도 그 효용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만은 그때는 예산이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산에 합당한 어떤 지점인데 그 어떤 지점이냐면 둘의 가치 단위당 한계효용이 같은 지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가성비, 가치 단위당 한계 비용이 같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그때 예산을 다 소비해야 된다. 그걸 만족하는 점은 하나뿐입니다. 여기선 2,6이에요. 만약에 소수점 단위까지 소비할 수 있으면 답은 1.5랑 1.75 사이에 1.6 어느 언저리 그 정도의 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굿 A와 굿 B의 개수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은 자 세로축이 마지널 유틸리티예요. 아까 찍었던 요거를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요 부분을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세로축에 두고 이걸 가로축에 두고 A랑 B를 같이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럼 A가 먼저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B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때 옵티멀 포인트가 저만큼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2,6이야. 둘을 같이 그려봐. 둘의 라인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수평이. 그때 최적점이 존재한다. 엄밀하게는 둘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데 완전히 똑같으려면 이제 미세 조정이 돼야겠죠. 소수점만큼 그 소비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하면 최적 소비 원칙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한다면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은 상품마다 모두 같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그냥 개념적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한번 반례를 한번 들어보고 반론을 한번 해보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보임으로써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P분의 MU가 다르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더 크다는 거죠. 한번 다르다고 해봐요. 자, 그래서 PI분의 MUI가 PJ분의 MUJ보다 더 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1원을 더 소비한다고 쳤을 때 1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소비를 더 할 때 I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게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돈을 더 늘려서 소비를 하게 되면 이쪽을 소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계의 효용은 체감한다고 그랬잖아요. 소비를 더하면 얘가 줄어든다며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더 큰 숫자였는데 지금 분모는 그대로일 테니까 가격 안 변하니까 얘만 계속 줄어드니까 얘는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만약에 역전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새로 사는 거는 얘를 새로 사겠죠. 그럼 이번 또 얘가 줄어들어. 그래서 어떻게 되든 계속 갔다가 부등호가 되면 부등호 있는 쪽을 계속 써서 걔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같게 만듭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만약에 한계 효용이 다르다면 같게 만들어 버린다. 소비를 더함으로써. 더할 수 있을 땐 더함으로써.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상품을 덜 소비함으로써 마지널 유틸리티를 높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모든 과정은 둘이 같아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MUI랑 MUJ가 같다면 둘을 어느 걸 소비해도 상관없겠지만 소비해버리면 또 달라지죠? 그 다음에 얘를 소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레 돈가스도 엄청 좋아하고 비빔국수도 되게 좋아하는데 둘을 번갈아 먹게 된다면 그게 딱 그 상황인 거죠. 내가 갖고 있는 5,000원을 지금은 비빔국수를 먹었더니 먹고 싶어서 먹은 거야. 그랬더니 이제 한계 효용이 떨어졌어. 그래서 카레 돈가스의 P분의 MU가 올라갔어. 얘를 소비했어. 이번에 얘가 떨어졌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서 둘은 거의 같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걸 일반화하면 사람이 옵티멀하게 소비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내 근방에 있는 대부분의 상품, 내가 소비하는 소비 스코프에 있는 모든 상품들이 P분의 MU가 거의 같다. 아니면 같아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키를 탈 줄 몰랐어. 그런데 이제 스키를 한번 타봤어. 탔더니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있을 수가. 스키장에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럼 이제 내 소비 집합에 스키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P분의 MU를 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스키가 좋다고 해도 스키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같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스키랑 다른 취미들과 혹은 다른 액티비티들이 이제 조화를 이루고 골고루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MU라는 것은 마지널 유틸리티, 그리고 여기 하첨자는 뭐냐면 그 I번째 상품의 마지널 유틸리티라는 뜻이에요. 그 I번째 상품을 하나 더 소비했을 때 그럼 나는 한 단위 더 소비하면 PI만큼을 더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게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I라는 상품을 한 번 더 소비함으로써 추가로 얻게 되는 만족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I랑 J랑 같은데 여기 for all, 여기 A, 대문자 A를 뒤집은 거는 for all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치면 모든 I, J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그리고 수학자들이 이제 for all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렇게 그냥 A를 뒤집은 걸 약속을 했어요. 칸을 좀 절약하자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은 집합에 속한다는 거죠. I, J가. 라지 U는 뭐냐면 그냥 모든 집합, 모든 상품의 집합, 모든 상품의 인덱스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거예요. P1부터 MU1은
P2분의 MU2는 마지막 상품이 뭐 P 라지 N이라고 부르는 P 라지 N분의 MU 라지 N. 이거 마지막 상품의 인덱스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엄청나게 큰 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는 모든 상품은 가격당 마지널 유틸리티가 같다. 내가 최적 소비를 하고 있다면 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1차적인 이제 결론이고, 사실 아까 토탈 유틸리티를 안다면 그냥 그걸로 구하면 돼요. 되게 쉽잖아요. 이해하기도 쉽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측정합니다. P분의 MU가 같은 점들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을 전부 소비하는 점을 찾는 걸로.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효용 체계로부터 시스템 오브 프레퍼런스는 이제 내 취향이죠. 내가 갖고 있는 효용이고, 이게 이제 상품 묶음을 어떻게 소비하냐에 따라서 어떤 효용을 낼 테니까, 마치 사람들이 이런 효용의 함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효용 함수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 상태에서 디맨드 수요 곡선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앞부분에서 대강 한번 해봤지만 이번 조금 더 엄밀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별 수요 곡선 도출하는 것을 핵심 아이디어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를 통해서 각 사람들의 개별 수요 곡선이 나오면 시장 수요 곡선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요 곡선에 대해서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해석할 이건 뺄래요. 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급 수업에서 다루는 거라서. 일단 개별 수요 곡선. 자, 어떤 상품이 나머지 모든 조건들이 불변인 상황에서, 즉 아무것도 이제 변하지 않는데 상품 가격 하나만 꼴랑 변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지금 20만 원짜리였던 QB가 2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이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취향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사실 가격이랑 상관없죠. 내 취향은. 내가 카레 돈가스를 좋아하는 정도는 카레 돈가스가 1,000원이거나 10,000원이거나랑 상관이 없죠. 하지만 가격이 바뀌면 내 소비량은 바뀌죠. 요게 퀘스천입니다. 즉 나의 만족 체계는 그대로인데 돈이 바뀌면, 가격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이 수요 법칙을 일단 키핑해 두고 이 결과가 나오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저 QAB의 상황에서. 자, 이제 B가 20에서 40원으로 변했으니까 어느 부분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될 부분 이 부분이죠. 원래는 A가 10개면 B는 최대 10개를 소비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20만 원이었으니까 이젠 40만 원이니까 5개를 소비할 수 있겠죠. 200만 원으로 소비하려면. 이 표를 다시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지우고 이 부분 이렇게 고칩니다. 그럼 그때의 유틸리티는 이건 안 변해요. 왜냐하면 이건 이 사람의 취향 체계니까. 취향 체계는 돈과 무관한, 시장 상황과 무관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5개면 425 뭐 이렇게 계산이 될 테니까 그럼 토탈 유틸리티 나오죠. 자, 제일 높은 점이 있나 볼까요? 있네? 548. 이제는 A는 2개, B는 3개. 원래 몇 개였죠? 6개였죠? 6개가 최적이었는데 3개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의 취향 그대로인데. 난 카레 돈가스 좋아하는 정도는 그대로인데도 카레 돈가스 가격이 올라갔더니 6개에서 최적 소비 집합이 3개로 바뀌었습니다. 즉 B의 가격이 올라가자 최적 소비량이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 B가 가격이 상승하니까 B의 최적 소비량이 감소했구나. 그래서 원래, 자, 이것도 이제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원래 1.5였는데 1.5 근처에 있는 여기가 최적이었는데 이제 가격이 40으로 바뀌니까 바뀌어야겠죠? 어느 지점으로인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바뀐 데가 어디야? 자, 둘이 비슷한 1.5랑 또 비슷한 1.75 같은 동네로 가버렸죠. 1.5 근방으로 이동해 버렸죠. 그래서 그 가치 대비 한계 효용의 측면에서도 계속 관철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법칙.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면 최적 소비량이 감소한다. 즉 수요 법칙이 관철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의 가격에 대한 이제 수요량을 쭉 그럼 점을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즉 21대 가격이 21대 6이 찍혔고 21대 6이 찍혔고 41대 뭐 2가 찍혔다. 이런 식으로 쭉 찍으면 우하향하는 곡선이 나오겠죠. 그것을 수요곡선, 개별 수요곡선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Z라는 사람의 개별 수요곡선 구했어. 그러면 Y라는 사람의 개별 수요곡선도 구할 수 있겠죠? 뭐 X라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수요곡선 다 구하면 제각각 다르겠지만 우하향하는 패턴만큼 비슷할 겁니다. 그쵸? 그걸 전부 다 합치면 시장 수요곡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품에 대한 개별 수요량들을 전부 합친 겁니다. 개별 수요곡선 수평합이 된다. 근데 여기서도 전제가 하나 있어요. 나의 취향이 남의 취향과 무관해야 됩니다. 남이 뭐라든 어떻게 그 나팔바지를 입고 그래? 뭔 상관, 내 프레퍼런스는 2322가 나오는데 그게 피부의 압류를 가장 크게 만든단 말이야! 이러면서 갖고 다녀야 말이 돼요. 만약에 남들의 소비랑 영향을 받는다. 네트워크 효과다. 그걸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고 나중에 우리도 다룰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다음에 사회적 효용이다. 사회적으로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단순 수평합이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뭔가 포지티브 이펙트를 준다라고 하면 단순합보다 더 커져요. 마켓 디맨드는.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톡 같은 겁니다. 카카오톡 안 쓰려고 한번 버텨보세요. 나 오늘부터 느낀 바가 있어서 카카오톡을 탈퇴할 테다. 이제 그러면 이제 가족들부터 뭐 친구들까지 갖은 핍박에 시달리게 되죠. 너 깔래 안 깔래? 막 이러고. 너 때문에 지금 카톡 한번 보내고 문자 한번 더 보내야 되잖아. 이러면서 무언의 유무형의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깔게 되죠. 깔게 되니까 이렇게 편한 것을 편한 건지 종속된 건지 아무튼 그런 것들은 이제 포지티브한 효과를 주는 거고 반대로 남들이 다 쓰면 효용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람보르기니 이런 겁니다. 나중에 누구나 다 페라리 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사실은 원래 타려고 했던 목적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페라리 연비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혼자 이렇게 타고 자유를 왕 하고 가는 사람들은 연비 같은 거 안 봐요. 우와 하는 걸 그걸 느끼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로 그것 때문에 타는 거예요. 일부러 과시하기 위해서 타는 거라서 숨어서 몰래 혼자서 지하실에서 타고 이런 물건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요. 과시해야 되거든. 과시해야 되는 놈들은 남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 메커니즘 들어있어요. 내가 만약에 뭐 명품이나 되게 비싼 거가 자꾸 땡기는데 이것이 나의 과시욕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그것
가난해진 효과 때문인지 제가 혼자 비싸져서 그런 건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소득 효과를 얘기를 안 하면 기펜제도 넘어가야 되고, 넘어가. 자, 베블렌제는 얘기할 필요가 있죠. 아까 얘기한 거랑 연결되는 건데, 과시적 속성이 굉장히 높다면 희소성을 보장해야만 과시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들 갖고 있는 걸 과시하면 사실 과시가 안 되죠. 나 삼선 슬리퍼 있다 이러고 자랑하면 우리 집에도 있는데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얘기하고 마는 거잖아요. 과시가 안 되지만 그게 뭐 소더비 경매에서 10억 달러에 낙찰된 뭐 클레오파트라가 신던 슬리퍼다. 그걸 신고 이제 강의실에 나타났다. 여러분들 그걸 다 알아본다. 오 이런 말 하면서 찬양하라 이러면서 슬리퍼가 와 우리 집보다 되게 비싸 막 이러면서 내가 100만 원씩 2,700년 동안 써야 돼 막 이러면서 되게 놀라겠죠. 막 기자들도 와서 막 찍어가고. 왜 그럴까요? 희소하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 말한 희소성은 사실은 이제 되게 정말 귀한 사람이 썼던, 그리고 몇 안 되는 한정판 같은 거로 인해 발생한 희소성인데, 이걸 유니버셜하게 일으키려면 가격을 말도 안 되게 높이 만들어서 아무나 못 쓰게 만들면 되죠. 그게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많은 상품들이 희소성을 그렇게 보장시켜요. 그래서 이런 과시속성이 지배적인 상품, 그러니까 과시속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량이 오히려 떨어진다. 그럴 수도 있다. 수요법칙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슈는 소비자 잉여입니다. 자, 이제 지불용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해볼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 이거 잘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상적인 상품을 두고 너 이거 지불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잘 대답해야지 높은 이득을 거둘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룰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지불용의는 willingness to pay, 약자로 WTP라고 부릅니다. 어떤 재화를 구매할 때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에요. 이걸 많이들 혼동해가지고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쓸 때가 있는데, 너 이거 얼마에 살래? 10원 이렇게. 이건 너무 싸구나. 이런 좋은 걸로 하면 100원, 200원 이렇게 쓰면 사면 엄청난 횡재죠. 근데 그렇게 안 사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오는 차례는 가장 뒤일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어찌됐든 내가 무슨 금액보다 이하면 살 거야 라는 그 선을 정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 선, 즉 내가 살 용의가 있는 금액의 최대값을 정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걸 WTP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이 WTP를 구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는 이 시장에서 160명짜리 시장에서 만년필이 있어요. 만년필 너 얼마에 살래? 최대 지불 금액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이제 각자 머릿속에 짱 숫자가 나오겠죠. 그 금액이 이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찍어봐요. 너 얼마니? 나 59달러. 그 다음 높은 사람 또 있겠죠. 45달러. 이런 식으로 쭉 쟀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놓은 요것을 지불 용의의 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WTP 리스트예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해볼 게 있는데, 공급자 이론까지 다 하면 제가 여기다 무슨 상품을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 두 상품의 WTP랑 WTA를 써서 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제가 가상의 중고나라에서 막 팔고 사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불용의 목록을 예를 들어서 35를 써냈는데 누가 25에 팔아요 라고 하면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혹은 똑같이 35를 누가 써냈다면 거기에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WTA라고 이제 공급자의 공급용의 목록도 있는데 똑같아요. 걔는 이제 달라지는 게 그 금액이면 판다예요. 여러분들이 지불용의 목록과 공급용의 목록을 전부 다 써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를 시킬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큰 이득을 얻는 분들이 스코어를 얻어갈 겁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한계 편익이죠. 이 사람이 그 소비를 하나 더 했을 때 추가로 얻게 되는 그 이익을 사실은 화폐 단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친구는 이 만년필을 소비했을 때 큰 편익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낸 거예요. 그쵸? 얘는 에두이나 같은 경우는 만년필을 소비했을 때 얻는 이게 이 정도니까 이 정도로 써낸 겁니다. 결국은 요게 한계 편익이에요. 이게 이제 지지난 시간에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왜 한계 편익이 감소하는 게 수요곡선 우상향과 수요곡선의 우하향하는 패턴과 연결이 되느냐는 거에 대한 질문이 여기서 대답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학생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두세 학생이 그 질문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59 이상의 가격에서는 몇 명이 살까요? 아무도 안 사겠죠? 빵.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46에서 59 사이에 형성이 되면 몇 명이 사겠습니까? 한 명이 사겠죠? A, 알레시아가 사겠죠? 하나. 36에서 45면 몇 명이 사겠어요? 알레시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지. 59에도 살랬는데 그보다 아래 가격이면 사잖아요. 브레드가 사겠죠? 총 2개.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그러면 가격이 낮아질수록 수요량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다시 그리면 세로축에 프라이스를 두고 가로축에 수요량을 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정수 단위로 소비하기 때문에 계단이 됐지만 결국은 전체적 패턴은 우하향하죠.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입니다. 이게 수요곡선이에요. 계단형 수요곡선 나온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단이 더 부드러운 계단이 되겠죠? 무수히 많아지면 부드러운 우하향하는 곡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 행위는 뭐냐? 아까 그 59에 사겠다 한 A 있잖아요. 그 양반이 만약에 25의 물건을 샀다면 59 빼기 25만큼의 암묵적인 이득을 얻은 거죠. 사실 마켓에서 25에 사갔으면 제일 기뻐할 사람 누구예요? 그 59 산 그 알레시안가 걔죠. 그 액수를 소비자 잉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마켓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생수를 샀다 편의점에서 사실 여러분들의 실제 WTP는 생수 가격인 650원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1,000원이었어도 살 사람 있었잖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내 지불용이가 1,000원이면 사겠지만 뭐 2,000원이면 안 산다. 그럼 나의 WTP는 2,000원인 거죠. 2,000원에서는 1,900원이면 사고 뭐 그럼 아무튼 1,900, 2,000원 그 근방이라면 내가 650원에 샀어? 그 차이만큼 이득이다. 그걸 소비자 잉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불용에서 구매가격을 뺀 거예요. 마이너스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면 안 사지. 그러니까 제로 아니면 플러스 값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다 합치면 그 시장이 거래로 인해서 얻게 되는 잉여의 총합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총소비자 잉여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같은 프레퍼런스 시스템에서 WTP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켓 프라이스가 $30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각각 29, 15, 5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고 얘네들은 안 사버리죠. 그래서 없었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로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는 없지만 만약에 지불용이가 칼같이 30인 놈이 하나 있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의 개별 소비자 잉여는 제로가 되겠죠. 얘도 제로죠. 없는 거니까. 근데 그때 제로와 이 안 사서 나오는 제로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건 아무튼 안 사서 나오는 제로예요. 사회적 인용은 29 더하기 15 더하기 5니까 49입니다. 이게 총소비자 잉여예요. 뒤에 조금 남아있는데 나머지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